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전기 전자제품들.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자제품의 사용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그로 인한 폐기물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일 버려지는 폐전자제품은 약 2만 3천 대. 무게로 따지면 800톤에 이른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게 현실인데.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당해연도 출고량 대비 재활용량이며 재활용량 산정 시에 수출이나 재사용량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07년의 재활용률을 말씀드리면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는 20에서 24%, 컴퓨터는 13%, 휴대폰은 16%, 복사기,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류는 17에서 18% 정도입니다. 폐전자제품의 경우 덩치가 커서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납, 크롬, 비소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그대로 버릴 경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전기전자제품은 내부에 철이나 그리고 금, 은 등 유가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재활용 정책을 통해서 자원 순환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환경 규제와 함께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서 폐전자제품 재활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활용이 잘 되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개발이라던가 또 제품 내에 포함되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그리고 그 관련된 일자리도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방법의 개선, 물류체계 개선, 제품의 인증 시스템 이런 거와 관련된 일자리나 전문 인력이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중에 이 신상품을 뜻하는 말이 신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옷이나 신발 등 이른바 신상에 눈독을 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김민희 씨는 어떠십니까?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기, 전자제품,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서 그 사용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남들보다 신제품을 먼저 사서 써보는 사람을 뜻하는 얼리 어답터라는 신조어도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주변을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도 버려진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세탁기, 냉장고, 소파, 에어컨, TV 한 해에 버려진 가전제품이 한 420만 대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수치죠. 자, 정말 엄청난 낭입니다. 특히 이런 폐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 아무렇게나 폐기할 경우에 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은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경제강국 코리아에서 이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의회 송효택 팀장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이름이 좀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저희 협회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폐 전자제품들을 회수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더불어서 전자제품의 최대 생산국이자 또 최대 소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또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자제품의 가정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디자인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폐전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어마어마한 시설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전자업계들이 공동 출원해서 저희 협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 업계에서 출연한 협회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폐전자제품 앞서서 잠깐 뭐 화면도 보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어느 정도나 실질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지 또 처리는 그동안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네, 폐전자 제품은 크게 대형 냉장고에서부터 MP3까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나 사용처로 봤을 때는 냉장고나 세탁기, TV, 에어컨 같은 그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420만 대 정도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라든가 그 사무기기 같은 것들 있죠. 프린터, 복사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연간 150만 대 정도.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600만 대 정도가 발생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1200만 대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양은 5톤 트럭으로 약 8만 2천 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전자레인지라든가 또 선풍기, 밥솥 같은 소형 가전제품들을 합하면은 연간 1,500만 대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자제품들은 주로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배출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사면서 헌제품들을 갖다가 판매 대리점으로 배출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 양이 전체 배출량의 한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제품 판매와 상관없이 그 일반적으로 버리고자 할 때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스티커를 사서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요. 또 나머지는 일반 수집상이나 고물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그 필요한 부품들, 돈이 되는 부품들은 다 떼어지고 또 쓰레기만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폐전자 제품은 좀 처리 유형별로 보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냉장고를 기준으로 볼 때는 약 65% 정도가 파쇄 과정을 거쳐서 원료로 재활용됐고요. 그리고 약 26%는 간단한 수리 과정을 거쳐서 재사용되거나 또는 수출됐고요. 또 약 7% 정도는 일반 고물상 등에서 처리됐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쓰레기 종량제, 뭐 분리수거 해서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가다 보면 말이죠. 그냥 네. 뭐 지자체에다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은 네. 그런 폐 가전제품들이 늘비하게 이제 벌어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또 우리 아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게 환경오염에도 참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네. 실태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폐전자 제품은 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철이라든가 구리, 플라스틱 같은 여러 가지 유용한 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제품들은 프레온가스라든가 또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인쇄 회로기판 같은 데는 납이라든가 크롬 같은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냉장고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프레온가스와 또 오일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같은 좀 돈이 되는 이런 재질들이 많다 보니까 마구 떼어져서 버려지는 이런 그 형태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자제품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납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제품들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런 폐기물들이 다른 일반 폐기물하고 섞여가지고 파쇄되거나 매립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토양 환경이나 그런 그 환경적인 그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안에 굉장히 재활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처리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도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이제 폐가전 제품의 재활용의 경제적 가치라고 할까요? 어느 네. 정도나 되겠습니까? 네, 재활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일반적으로 재사용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리해서 판매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은 재활용의 가치가 높습니다. 보통 판매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원료로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인데, 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 원자재로서 생산하게 되면 한 4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냉장고하고 세탁기 같은 경우도 각각 15,000원, 14,000원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007년도에 발생한 양으로 대비해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2007년도에 이런 제품들에서
약 6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 최근 그 도시광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휴대폰에 상당히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휴대폰에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팔라듐 같은 여러 가지 희귀금속이 들어있고 이것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약 8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07년도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약 50억 원 정도의 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600억 원, 또 휴대폰만 하더라도 50억 원이 정말 엄청난 돈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폐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이런 그 자원들을 재활용하게, 가능하게 처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 한 해만 약 860만 대의 냉장고와 세탁기, 컴퓨터 등의 폐전자제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게로만 29만 2천 톤. 하지만 이들 전자제품 속에는 재활용만 하면 돈이 되는 각종 자원들이 숨어 있다. 유가 금속만 치더라도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만치 1,500억 원이 넘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도시의 새로운 광선으로 떠오르고 있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현장.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자. 경기도 용인의 수도권 리사이클링 센터. 2003년 가동을 시작한 이곳은 각종 폐전자제품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해내고 있다. 연간 25만 대의 폐가전을 처리해서 89%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된 소재는 전량 소재로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들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과 파쇄, 분쇄, 선별 과정을 거쳐 우레탄, 구리, 철 등으로 재활용된다. 각지에서 모아진 폐가전제품들. 차에서 내리면 우선 품목별로 분류가 된다. 분류된 제품들은 전용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지게 되고 10여 개의 수작업 공정을 거치면서 소재별로 주요 부품이 해체된다. 철은 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전선은 전선대로 모아지는 폐기물들. 여기까지가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준비 단계에 속한다.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철 이런 종류로 분리돼서 바로 생산 공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속, 플라스틱, 가스 등으로 분리된 폐기물들.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간다. 떼어낸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쇄기에 들어가 재활용 가능하게 잘게 부서지는데 똑똑하게도 소재별로 자루에 모아지는 폐기물들. 이젠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여기서 재활용 안 되는 거는 폴리우레탄, 단열재인 폴리우레탄,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종류가 쓰레기가 재활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량 매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한 대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30분 안팎. 하지만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무려 90% 정도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생활은 편리하게 하고 환경은 지키면서 자원은 살려 쓰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산업. 지금 도심 속 쓰레기 더미에 숨어있는 자원을 캐내는 새로운 노다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센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폐전자제품의 그런 여러 가지 처리 과정들을 봤는데 다시 한번 수집이 돼서부터 재활용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될 때까지 과정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전국에 있는 3,200개 대리점하고 60개 물류 기지를 통해서 소비자를 상대로 회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으로 보셨겠지만은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처리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파쇄 과정, 세 번째는 선별 과정으로 나뉩니다. 우선 전처리 과정에서는 간단한 공구나 사람 손으로 뗄 수 있는 모든 부품이나 재질은 떼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많이 떼어내야지만 순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또 기계 장치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냉장고 등에 함유된 프레온가스라든가 오일 등을 이 과정을 통해서 다 회수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파쇄 과정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 대형 파쇄기들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부수고 또 재질에 따라서 재활용에 알맞게끔 알맞는 크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입니다. 세 번째는 선별 공정인데요. 선별 공정은 참 중요한 공정입니다. 여기서는 비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자력 같은 그 선별 장치를 이용해서 비중은 어떤 거죠? 비중은 예를 들어서 그 무게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선별 방법 중 선별 하나입니다. 방법이겠죠. 예. 이런 물리적 힘들을 이용해서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각종 플라스틱 등을 선별해서 원자재로 생산해내는 그런 공정입니다. 이렇게 원자재들이 만들어지면 철은 제철소로, 또 비철은 재련소로, 또 플라스틱은 각종 그 판매처로 판매가 돼가지고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대단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참 화면으로 봤던 그 리사이클링 센터 참 네.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게 그렇게 전국에 여러 개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거 말고도 예. 뭐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업체들이 이제 네. 대기업하고 손을 잡고 이런 폐가전 제품의 네.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재활용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큰 거고 네. 또 이 시장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특별히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 시장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좀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폐전자 제품의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량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몇 개의 대형 가전 회사들이 대규모의 판매망을 가지고 그 전국적인 판매권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또 그 망을 이용해서 폐전자 제품을 대량으로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판매망이 없는 소규모 회사라든가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런 재활용 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통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약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판매 대리점이 약 7,00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00개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속 대리점 체제에서 대형 양판점이라든가 온라인 마켓 등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활용 시장에도 판도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재활용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통적인 그런 가전제품에 대한 단순 재활용 쪽에 그 무게중심이 많이 실렸다면 앞으로는 LCD, PDP TV 같은 어떤 첨단 영상 제품이라든가 또 휴대폰 배터리, 또 액정 같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재활용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큰 그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의 여야에 따라서 재활용 시장이 많이 좌우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폐전자제품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올해부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안에서는 EPR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EPR 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생산자가 기존에는 판매만 했지만 앞으로는 그 소비자가 배출하는 그런 폐제품까지 책임지게 하는 그런 그 제도입니다. 제도로서 네. 현재로서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까지 해서 10개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 의무를 판매량 대비 10%에서 20%가량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올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각종 미비점들을 조사해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우리나라의 제도가 재활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규제도 규제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규제도 갈수록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하던데 또 이제 전 세계의 공통 화두가 바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세계 시장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세계 시장에서도 폐전자 제품에 대한 규제가 속속 구체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인 EU 지역에서는 이미 2003년도에 폐전기전자 제품 처리 지침이 제정돼서 공포됐습니다. 또 현재 EU 27개국에서는 이 법을 모토로 해가지고 자국법으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규제 강도 면에서는 오히려 EU보다 더 강력한 가칭 폐전자제품 오염 방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금 그 업계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특히 EU의 지침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의 평균 연간 1인당 4kg 이상을 갖다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폐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런 그 목표치가 계속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출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쪽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국 내 산업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규제들이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뭐 피할 수 없는 세계적 동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업 나름대로도 어떤 자체적인 그런 그 시스템 구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잘만 활용하면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이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손효택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